미군이 바레인의 제5함대 사령부에서 모든 군함을 철수시키고 공해상으로 일제히 전개한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분쟁 시나리오가 이미 계산에 들어갔을 때만 나타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예방적 성격을 띤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 공군 역시 워싱턴의 중동 내 군사 주둔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주력 공중급유기와 정찰기를 조용히 철수시켰습니다. 장거리 지원 및 정찰 자산이 전방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선제 공격의 위험에 대비해 군사력을 보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관측자들로 하여금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 개시 몇 주를 앞두고 군사력 배치 지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편되었던 준비 단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중동은 유사한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지와 전략적 인프라가 격화될 위험에 적응하기 위해 강화되거나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함이나 항공기의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심리전 속에서 각 당사자 간의 의지를 과시하는 공개적인 억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진행되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워싱턴은 우라늄 농축 금지 조건을 고수하는 반면 테헤란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핵 개발 권리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가 동결되자 수동적인 억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측은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동은 현재 불안정한 문턱에 서 있으며 단 한 번의 오판이 대규모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직접적으로 긴장 고조의 소용돌이에 뛰어들면서 이 지역의 긴장 수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차원적인 대규모 군사 훈련이 전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모델을 겨냥한 보복 공격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모든 군사시설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과 걸프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공개적인 경고입니다. 이와 함께 테헤란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운송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강경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병목 지점에서 단 한 번의 통제 조치만으로도 세계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위협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중심 변수로 떠오릅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군이 감행한 군사 공격 이후 텔아비브는 더 이상 소용돌이밖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전략적 계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은 지역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미사일, 군함, 공격기로 가득 찬 체스판 위에서 권력의 패를 전면적으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왜 2003년 작전 이후 가장 강력한 해공 군력을 집결시키면서도 갑작스럽게 바레인에서 군함을 철수시키고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기지에서 전략 항공기를 이동시켰을까요? 그 해답은 생존을 위한 재배치 전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목표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보전하는 동시에 원거리 공격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해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능동적인 방어를 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선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세입니다. 현재 중동은 긴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 대결의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두꺼운 콘크리트 층 아래 핵시설을 강화하고 동시에 고체 연료 미사일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선제 타격을 견디고 인프라가 공격받더라도 반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 준비 단계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시간을 단축하고 기동성을 높이며 발사 전에 탐지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한 국가가 지하시설을 강화하고 동시에 장거리 화력 능력을 확장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고강도 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쟁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번한 안보회의, 군 지도부의 강경한 발언, 그리고 민방위 예산 증가는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반영합니다.
텔아비브가 전면적인 준비 주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군사적 옵션이 더 이상 서류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미사일 시대의 기본적인 군사 원칙에 따르면 적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모든 고정되고 집중된 목표물은 작전 시작 전에 분산돼야 합니다. 지난 2월 미군은 이 교리를 걸프 지역에서 철저히 적용하여 주요 중앙기지에서 철수하고 인력과 특수장비를 전장 주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선제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수십 년 동안 미 해군의 중동 내힘의 심장부였으며 제5함대 사령부와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위치한 바레인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시에는 이곳 해군 지원기지의 부두가 연안 전투함, 기뢰 제거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및 군수 지원 부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부두들이 점차 비어가면서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전장이 머지않은 시나리오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래닛 랩스가 2월 말에 공개한 위성 사진은 획기적인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바레인 제5함대의 주력 부두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빽빽하게 정박해 있던 이 군함들은 항구를 떠나 아라비아해, 홍해, 인도양의 공해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는 공황 상태의 후퇴가 아니라 고정밀 미사일 시대의 해군력을 보존하기 위한 표준 교리에 따른 전개입니다. 항구에 고정된 함대는 선제 타격의 이상적인 목표물입니다. 특히 적이 정밀 탄도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 심지어 배회형 탄약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다양하고 큰 규모의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평가되며 단 몇 분 안에 바레인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고속으로 기동할 때 미군 군함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연하게 방어 기동을 하며 수동적인 정박 상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전자전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재배치는 해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필수 인원과 그 가족들에게 바레인을 떠날 것을 허용했으며 국방부는 위험 예방 조치로 수백 명의 육군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공중에서는 미 중부사령부의 전방 총사령부이자 워싱턴의 중동 최대 군사시설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기지 역시 계획된 병력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곳은 작년 6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목표였으며 이로 인해 선제 공격 시나리오가 반복될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KC-135 공중급유기와 RC-135 신호정보정찰기의 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수하고 대체하기 어려운 공군 자산입니다. KC-135는 모든 장거리 공습작전의 생명선에 비유됩니다. 거대한 크기와 느린 속도, 수십만 리터의 가연성 연료를 탑재하고 있어 한 곳에 모여주기 중일 때 피격된다면 극도로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만약 급유기 편대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다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공권 우위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술 전투기들은 지속적인 공중 급유 없이는 작전 반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을 분쟁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약세의 징후가 아니라 전면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공중급유기와 전략정찰기를 위험 중심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심지어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같은 주변 지역 기지로 이동시킨 것은 워싱턴이 어떠한 선제 타격이 발생하기 전에 전투의 생명선을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공중급유 능력이 살아남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대가 큰 손실을 입는다면 전체 장거리 공습작전은 개시 단계부터 마비될 것입니다. 전략급 신호 정보 자산인 RC-135 항공기 역시 그리스의 크레타 기지로 이동되었습니다. 지리적 거리는 이들이 직접적인 화력권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도 필요할 때 전장의 전자 데이터와 통신을 수집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방어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의 분쟁 속도를 감시하고 통제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쿠르디스탄 자치구의 하리르 공군 기지에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2024년 말과 2025년에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과 친이란 세력의 공격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한 기지가 지속적으로 사정거리 내에 있을 때 그곳에 높은 밀도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 위험이 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 국무부는 헤즈볼라가 더 넓은 긴장 고조 국면에 참여할 위험에 대비하여 비필수 인원에게 레바논 베이루트를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서도 유사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중첩되는 움직임들은 하나의 통일된 그림을 그립니다. 워싱턴은 걸프만에서 동지 중해에 이르는 다중 전선에서의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 측에서는 이란 지도부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개시할 경우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공격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후 이란은 더 이상 먼저 공격받기를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화, 분산, 그리고 반격 준비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가 단순히 말로 하는 위협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세입니다. 사자의 부활과 밤의 망치 작전 이후 테헤란은 수동적인 방어 상태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전체 군사산업단지를 확장, 은폐,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작전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정밀 공습에 대한 생존 능력과 전쟁 상황에서의 화력 생산 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핵 규모의 전략적 재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시간과의 숨막히는 경주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쪽은 선제 공격 계획 준비를 가속화하고 다른 쪽은 방어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주가 지나갈 때마다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준비 속도가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샤이드 모다레스 군사기지 옆에 위치한 코지르 미사일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이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고체 연료 미사일 프로그램의 두뇌이자 신경 중추로 간주됩니다. 만약 대규모 공습작전이 개시된다면 이곳은 거의 확실하게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플래닛 랩스와 다른 상업 회사들이 2023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공개한 위성 사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30개 이상의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지는 등 건설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독립적인 무기 전문가들은 이 확장 규모가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공격받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테헤란이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대결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지르 단지의 새 건물들은 일반적인 산업 건축 양식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3면에서 4면에 걸쳐 큰 흙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고체 연료 및 고폭발성 물질 생산업계의 특징적인 설계입니다. 이 구조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폭발이 발생할 경우 수평 방향의 압력이 흡수되고 차단되어 인근 생산 라인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연쇄 효과를 막는 것입니다. 또는 시설이 공습을 당했을 때 이는 화력 생산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위한 수동적 가본 역할을 합니다. 코지르의 확장은 파테 110과 졸파가르와 같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라인의 생산 중심지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무기들은 신속한 반응과 높은 정확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려 정찰에 쉽게 탐지되고 선제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구형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 상태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준비만으로 발사대를 떠나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확장 속도는 테헤란이 높은 생존 가능성을 지닌 신속 대응 무기고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단지 억제뿐만 아니라 미 공군의 선제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발사대가 무력화되기 전에 대규모 보복미사일 일제 사격을 가할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치 상황에서는 첫 탈을 날리는 쪽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반격 능력을 상실한 쪽은 거의 확실하게 패배합니다. 코지르에서의 건설 활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은 이전의 충돌 라운드에서 입은 피해 이후 공급망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유성형 믹서라고 불리는 특수산업 장비에 대한 접근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휘발성이 높고 폭발 위험이 큰 고체, 연료 화합물을 안전하게 혼합하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 없이는 대규모 고체 연료 미사일 생산이 기술적 위험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안정성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비공식적인 국제 네트워크나 중국과 같은 파트너를 통해 이중용도 부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지르의 확장된 시설의 최대 생산 능력이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확장은 하나의 문제이지만 첨단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강화 조치는 재래식 미사일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과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감행한 정밀 공격 이후 테헤란은 주목할 만한 기술적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석가들이 관관 전략이라고 부르는 전략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벙커버스터로부터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밀폐되며 여러 겹으로 강화된 보호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파르친 군사단지가 있으며 이곳은 핵무기 기폭 장치에 사용되는 고폭발성 물질 실험과 관련하여 서방 정보기관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 곳입니다. 파르친에서 콘크리트 층과 보호 구조물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은 미래의 어떠한 공습 작전도 전략 프로그램에 가장 민감한 연결고리를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테헤란의 상시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2024년 말 이 지역에 직사각형 건물이 파괴된 후 테헤란은 더 견고한 구조물로 재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까지 과학국제안보연구소 ESIS는 탈라의 2호라는 이름의 전체 시설이 내력 콘크리트 관으로 둘러싸여 두꺼운 흙층 아래 깊이 묻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보호층 내부에서 분석가들은 길이 약 36m의 원통형 챔버가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이는 핵무기 기폭장치 관련 부품 개발 및 시험의 중요한 요소인 고폭발물 경납 챔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지하 깊숙이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감시로 탐지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래식 탄약과 벙커버스터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강화 전략은 탈라의 2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파한 핵단지와 나탄지 인근 시설에서 작년과 올해 초의 위성사진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터널 입구를 계속해서 매립하고 중장비를 사용하여 민감한 인프라를 더 깊이 밀어 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체계적인 방어 사고를 반영합니다. 즉, 지하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대규모 공습에서 무력화시키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은 테헤란이 주요 시설들을 가능한 한 가장 까다로운 목표물로 만들기 위해 시간과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핵심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이고 깊이 묻히면 미래의 어떠한 공격 작전도 훨씬 더 혹독한 비용 및 효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강화 및 확장 모델은 테헤란이 두 가지 명확한 방향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란은 코지르와 남부의 시라즈 미사일 기지와 같은 곳에서 재래식 미사일 억제 능력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라즈 기지에서는 작년 피해 이후 중거리 탄도 미사일 구조물이 수리되고 새로운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대응 화력국과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핵 야망은 여러 겹의 흙과 콘크리트 아래 깊이 묻혀 민감한 시설들이 미국의 벙커버스터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무력화되지 않는 목표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제 타격으로 핵심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군사 산업 확장은 단지 국내 방어적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코지르에서의 활동은 2022년 10월 합의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첨단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란 관리는 새로운 시설들이 모스크바로의 수출을 위해 특히 단거리 파테 313계열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생산을 대폭 늘리도록 설계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 단지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민병대와 같은 대리 세력에 공급할 배회형 탄약과 미사일 부품 생산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란이 러시아의 Su-35 전투기와 아마도 첨단 방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배치된다면 제공권이 더 이상 확실한 변수가 아니게 되므로 중동에서의 미국의 작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의 일련의 사건들, 즉 제호함대 분산, 이란의 지하 강화 조치, 혁명수비대의 군사훈련 등을 돌이켜보면 이것들이 단편적인 움직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더 큰 체스판에서 서로 얽힌 수들이며 각 준비 단계는 중동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호함대를 고정된 정박 위치에서 철수시키고
아르데이드 기지에서 재배치한 것은 분명히 진주만식 선제 타격의 위험으로부터 미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사력이 분산되고 기동성을 갖추면 기습당할 위험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태세는 무시할 수 없는 운영상의 제약을 수반합니다. 현대 공중전은 지속적인 군수 지원 사슬에 의존합니다. F-35, F-15와 같은 전투기들은 작전 반경이 제한되어 있으며 빽빽한 방공망으로 보호되는 이란 영공 깊숙이 작전하려면 공중급유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KC-135 급유기가 위험 지역에서 멀리 밀려나면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전투기가 목표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며 폭탄 탑재량이 제한되고 높은 비행 강도로 인해 기체 마모가 빨라집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USS 제럴드 포드와 같은 항공모함의 해군 항공력에 대한 큰 의존도 역시 해상 보급망에 큰 압박을 가합니다. 몇 주간 지속되는 작전은 막대한 양의 탄약, 연료, 그리고 정비를 요구하며 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후방 지상 기지 시스템 없이는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미국의 현재 병력 구조가 몇 달간의 소모전이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지상 작전보다는 약 4일에서 7일간 지속되는 신속하고 강력하며 기습적인 징벌적 공격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전략적 마라톤이 아닌 강철 주먹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반대편에서 이란은 자신만의 억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지르에서의 미사일 생산 가속화, 탈라의 시설의 지하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그리고 미군 기지 공격 시뮬레이션은 강압 정책이 테헤란을 물러서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떠한 공격이라도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동은 전통적인 억제 메커니즘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속하고 정밀한 타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란은 생존하고 반격하며 불안정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군사화가 날마다 증가하면서 선제 타격의 위험은 더 이상 먼 가정이 아니라 모든 전략적 결정 속에 현존하는 가능성이 되었습니다.